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테마4 수요 및 수요의 변화 요인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건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한 다음에 이쪽에다가는요, 가격, 프라이스 해줍니다. 약속하는 겁니다. P 해주면, 그다음에 이쪽은 수량에서 이제 퀀터티 해주는데, Q 해주면요, 수량입니다.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어떤 재화의 가격이 비싸면은요, 덜 사려고 할 겁니다. 싸면 많이 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형태냐면, 이러한 형태의 소비 행태를 보이는데, 요거를요, 수요, 영어로는요, demand 이렇게 얘기합니다. demand, 수요, demand. 그 다음에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좋아지면 더 많이 만들어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판매 행태를 보이는데 요걸요 공급 이렇게 합니다. supply 해갖고 공급. 그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요 점에서 이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균형. 이건 equality 해줄게요. 균형 이렇게. 그래서 균형점 하의 가격을요 균형 가격. 그 다음에 균형점 하의 수량을요 균형량, 균형 거래량, 균형 수급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틀을 가지고 다양한 경제 현상을 분석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탄력성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탄력성 보통 표시를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자, 이 자 이렇게 흘려서 이렇게 한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런 형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요 이렇게 이런 형태를 주로 이제 취합니다. 요거는 이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할 때, 때로는 소비량, 공급량이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의 기울기를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프의 기울기를 가지고 분석한다. 맨 먼저 공부할 거는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수요는 뭐고, 수요 곡선 자체를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요인들이 있죠. 이거 알아보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급은 또 보고, 얘를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일 요인들이 있죠. 이거 알아보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요, 이게 수요나 공급이 변하게 되면 균형점도 변해 나갑니다. 균형점의 이동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탄력성, 이렇게 해서 순서에 따라 진행해 볼게요. 자, 맨 먼저 수요 및 수요의 변화 요인 알아보겠습니다. 수요 및 수요의 변화 요인을 좀 알아볼게요. 자, 먼저 이거 하기 전에 어떤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변수들, 변해 나가는 수치들, 국민소득이라든가 소득, 이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은요, 이 기간을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걸요, 유량 변수다. 영어로는요, flow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경제 변수가 있는데, 이걸요, 저량 변수다. 영어로는요, 스탁 해줍니다. 스탁.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아주머니가 동네 아줌마들 모아놓고서 우리 남편 급여가 1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부러워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게 이게 월급이 아니라 연봉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을 하면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 남편 월급이 얼마입니다. 아니면요, 연봉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렇게 해서 기간을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변수를요, 유량 변수다 해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야만 분명히 된 변수가 있는데, 요거를요, 저량 변수다 해줍니다. 영어로는요, 스탁 해주는데, 예를 들어, 안산 지역의 인구가 75만 4,321명이다. 이러한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면 인구는 계속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사 온 사람도 있고, 내일 또 이사 간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항상 특정 시점을 명시해서 오늘 현재로 인구가 몇 명이다. 아니면요, 작년 말 기준으로 인구가 얼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런 거를요, 저량 변수라는 겁니다. 이걸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2, 3년에 한 번 꼭 물어보니까. 자, 그래서 먼저 유량 변수는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분명히 뜨는 변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간의 소비량, 6개월 동안의 소비액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자, 급여도 아까 얘기한 대로 한 달간의 급여,
아니면요 6개월간의 급여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임대료를 받을 때도 임차인한테 한 달간의 임대료가 얼마입니다. 아니면요 1년 동안의 임대료가 얼마입니다 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를요 유량변수라는 겁니다. 자, 이자도 마찬가지로 은행 이자 받을 때 우리는 월 이자가 얼마입니다. 연간 이자가 얼마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런 거 전부 다 유량변수라는 겁니다. 작년 한 달 동안, 한 해 동안에 어떤 지역에서 주택 거래량이 3만 채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기간을 좀 명시해줘야 되지. 부탁되고 3만 채 하면요. 한 달간 거래한 건지 100년 동안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을 명시해줘야 돼요. 보통 국내 총생산은 자, 이 1년 동안 보통 이제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생산물의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얘기합니다. 이걸요, GDP, Gross Domestic Product 해줍니다. 이것도 기간을 명시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작년 1년 동안에 아파트 새로 지어서 공급하려고 했던 양,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을 명시하는 겁니다. 이런 걸요, 유량 변수라는 겁니다. 이번엔 저량 변수는요,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야만 분명히 드는 변수를 얘기합니다. 항상 재고량 하면요, 특정 시점에서의 존재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현재로 어떤 지역에 이 그 주택 재고량이 14만 3,321채다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어제 그 새로 시축하는 것도 있고 내일 또 철거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항상 특정 시점을 명시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산이라든가 자본 이런 것들은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 내 재산이 3억이다 하는 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은 계속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월급 타서 늘어날 수도 있고 내일 또 학비로 한 1,000만 원 쓸 수 있는 거죠. 애들 학비로. 그러니까 계속 변하니까 자 오늘 현재로 내 재산이 얼마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 이거 가치 이런 것들도 자, 계속 가격은 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의 가격이 8억이다 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계속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로 가격이 한 7억이다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통화량 하면요, 보통 민간이 갖고 있는 화폐가고요. 소위 요구불예금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보통예금이라든가 당자예금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이걸 합쳐서 통화량 하는데 계속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걸 통화량을 측정할 때 보통 이제 특정 시점을 명시해 줘야 돼요. 오늘 현재로 통화량이 어느 정도입니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부채는 빚을 얘기하는데 내 빚이 6억이다 하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빚은 계속 변할 수 있죠. 그래서 어제 은행에서 빌릴 수 있고 내일 또 갚을 수 있는 거니까 오늘 현재로 내 빚이 얼마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인구수 할 때는 항상 자, 그 기간을 명시해 줘야 돼요. 아까처럼 안산 지역의 인구가 자, 75만 4,321명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쪽 한쪽으로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 저량이 몇 개 안 되니까 요걸 좀 암기하는 게 좋아요. 시험 목적으로. 그래서 제자가 통부인 해갖고 재고량, 자산, 아니면요 가격, 그 다음에 통화량, 부채, 인구수 요 정도에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제자가 통부인이다 해준대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수요 함수라는 것은요,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걸 쭉 한번 나열해 본 겁니다. 어떤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역에 갑이라는 사람이 1억을 갖고 있는데, 자, 대출 좀 끼고 해갖고, 대리미 편한 세상이라는 게 마음에 들어서 짓고 있길래, 요거 좀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입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요거를요, 수요 함수라는 겁니다. 수요 함수다. 자, 이때 Q라는 것은요, 이 소비량을 얘기합니다. 이때 이 소비량은 정확히 얘기하면 소비하고자 의도된 양을 얘기하는데, 너무 기니까 그냥 줄여서 어떤 재화의 소비량을 생각할게요. 여기서는 XJ는요, 대림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림 아파트의 소비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이걸 쭉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림 아파트의 가격 비싸면 이제 덜 사려고 하죠. 그럼 싸면요, 평수 늘려 구입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예를 들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니까 회사에서 월급을 100만 원 더 준답니다. 그러면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더 큰 평수를 구입할 수 있죠. 은행에서 돈 많이 빌려갖고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예를 들어 대림 아파트 구입하려고 구경하러 갔다가 잠깐 오다 보니까 바로 옆에 삼성 아파트도 있는 거 아닙니까? 둘 다 내부 설비도 거의 비슷하길래 물어봤더니 대림 아파트보다 훨씬 더 싸게 분양한답니다. 그럼 요거 살래다가 요거 살 수 있는 거죠. 요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 외에도 뭐 기호라든가 이자율이라든가 뭐 광고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고, 앞으로 대림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쌀 때 사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예상, 이것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에서는 인구수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요,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을 결국 이런 것들에 의한 함수 관계가 있다 해줍니다. 펑크션. 이때 수요 곡선은요, 이 많은 요인들을요, 두 가지 형태로 쪼개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고요, 나머지 요인들. 요거는요, 요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재화의 가격 요인. 그 나머지는요, 구입하려고 하는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그때 이제 해당 재화의 가격과 소비량과의 관계만, 요놈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그린 겁니다. 다른 건 다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해당 재화의 가격과 소비량과의 관계만 그림을 그린 거를 수요 곡선이라는 겁니다. 예컨대 갑 입장에서는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보통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은 평당 가격이 1,500만 원이라면 30평짜리 구입하려고 했고, 만약에 1,200만 원으로 하락한다면 다른 연유로, 예를 들어 건설업자가 신도시 예정 지역에 20개가 참여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한 50개 정도가 참여하죠. 그럼 그 가격이, 물건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만약에 1,200만 원 정도라면 50평을 구입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두 점을 연결한 거를요, 수요 곡선 해줍니다. 자, 이때 그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한다 해줍니다. 이게 우하향하는 이유가 뭐냐면, 크게 이제 두 가지 효과 때문에 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월급 200만 원 타고 있는데 한 달에 삼겹살 10근은 꼭 사 먹습니다. 총각인데. 그리고 남는 돈 가지고 다른 재화를 구입하는데, 이번에 삼겹살 가격이 무지하게 하락했다고 치자. 그러면 삼겹살에 비하여 다른 재화는 상대적으로 비싼 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싼 거를 덜 소비하고 싼 걸 많이 소비한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대체 효과라는 겁니다. 대체 효과. 그리고 자, 옛날하고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삼겹살이 됐든 다른 재화가 됐든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자, 가격이 하락한 바람에, 삼겹살 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돈이 남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재화가 됐든 해당 재화가 됐든 소비량을 늘리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거를요, 소득 효과. 그래서 어떤 재화의 소비량이 늘어나는 이유는요, 가격이 하락했을 때 늘어나는 이유는요, 먼저 대체 효과 때문에 다른 재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싸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소득 효과 때문에, 자, 이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 있죠. 이런 것 때문에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요, 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다 해줍니다. 그럼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걸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요거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 수요량의 변화는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것이죠. 이거를요, 수요량이 변했다 해줍니다. 그렇지만 해당 재화의 가격 이외의 요인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했는데, 이것들이 변하면요,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자, 예컨대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요, 가격과 소비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요,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를요, 이때 수요량이 변했다 해줘야 돼요. 근데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이거를요, 수요가 변했다 해줘야 돼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 있죠? 이거를요, 수요가 변했다 해줍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니까 이걸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수요, 이렇게 해당제와 가격이 변하면 곡선 상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요, 수요량이 변했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자,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움직입니다. 이걸요, 수요가 변했다 해줍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 좀 살펴볼게요. 먼저 소득이 증가할 때 일반적인 제한은 이 수요가 증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제한은요, 소득이 증가하니까 우리 안 살려고 하죠. 이런 것들을요, 자, 수요가 감소했다 해줍니다. 수요가 감소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도시 예정지역에 있는 고급 아파트 이런 것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사는 사람 많아질 겁니다. 이걸 수요가 증가했다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달동네에 있는 어떤 저급 빌라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면 안 살려고 하죠. 이런 것들은요, 수요가 감소한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대체제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오비 맥주가 있고 하이트 맥주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둘 다 맛과 품질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치자. 맛과 품질은 오비 맥주가 있고요, 하이트 맥주가 있다고 치자. 그러면 맛과 품질이 거의 비슷하다면, 자, 가능하면 받고 소비 차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능하면 상대적으로 싼 걸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트의 가격이 이번에 무지하게 올리겠답니다. 그러면 하이트를 덜 살고 오비를 더 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대체제 관계가 있다 해줍니다. 대체제. 받고 소비에도 큰 차이가 없다면 상대적으로 싼 제아를 구입하려고 하죠. 이때 오비 입장에서는 하이트 이런 걸 대체제해주고, 하이트를 구입하는 입장에서는 오비 이런 걸 대체제라는 겁니다. 예컨대 오비 맥주가 있는데 이번에 주변에 있는 하이트의 가격이 올랐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하이트는 좀 덜 사려고 하고 오비를 더 사려고 하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대체제의 가격이 상승하면 해당 제와의 소비는 증가하는 겁니다. 이번엔 보완제라는 것은요, 함께 소비해야 만족감이 커지는 제와 있죠. 이런 것들을요, 이 보완제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믹스 커피만 마신다고 치자. 그래서 그러면 커피를 마실 때는 항상 프림이 있어야 되겠죠. 프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함께 소비하는 제화를 뭐라 하냐면 보완제 해줍니다. 보완제. 이때 프림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프림 안 사려고 하죠. 그러면 프림도 없는데 덩달아 커피도 덜 살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함께 소비해야 된다는 제화를요, 보완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다가 만약에 어떤 제화가 있는데 보완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커피 입장에서 보완제가 뭐가 있어요? 프림이 있죠? 그래서 프림 이렇게 있네요. 프림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프림 안 사려고 하고 더군다나 커피도 안 사려고 하니까 이건 수요가 감소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보완제 가격이 오르면 해당 제와의 소비는 감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금리가 하락하면 소비가 늘어날 수 있죠. 거꾸로 금리가 상승하면요, 수요가 감소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금 같은 게 인상되면요,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오히려 세금이 인하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지만, 세금 인상되면 수요가 감소할 수 있죠. 그리고 시장 전체로는 인구가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겁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요, 수요가 감소할 수 있고,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 가격이 하락할 걸로 예상된다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국은요, 이렇게 수요의 증가 요인과 감소 요인을 잘 알므로써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움직일 건지 왼쪽으로 움직일 건지 요거 하자고 하는 게 첫 번째 시간의 최종 목표입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량은요, 일정 시간에 측정하는 변수로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주택 거래량, 국민 총생산, 신규주택 공급량 이런 것들이 유량 변수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핵가족화, 인구 증가, 소득 순의 향상이라든가 대체지 가격 상승 등은 수요의 증가 요인이다. 맞네요. 4대가 한꺼번에 살 때는 집이 한 채만 있으면 되는데, 자, 4세대가, 4개 세대가 다 뿔뿔이 흩어서 한다. 그럴 경우는 4채가 필요하죠. 그게 핵가족화가 되면 그만큼 아파트 수요는 증가하는 겁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시장 전체 수요는 증가할 수 있고, 소득 수준이 향상되면 일반적인 재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거죠. 보통 별 말이 없으면 정상재를 얘기합니다. 대체재의 가격 상승하면 항상 대체재하면 뭘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자, 대체재하면 오비 입장에서는 뭐가 대체재예요? 하이트 이런 거를 대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제 풀다가 어떤 재화인데 대체재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자, 오비 입장에서 대체재가 뭐가 있어요? 하이트가 있죠. 그러면 하이트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하이트 안 사고 더 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수요가 이렇게 이제 증가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증가할 수 있죠. 자, 반대로 자, 대체재의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하이트 가격이 하락하면 하이트 더 사려고 하죠. 그럼 오비는 안 사려고 하겠네요. 수요는 이제 감소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요. 대체 효과에 따라서 임대료가 상승하면, 자, 임대료 하락하게 되면 다른 재화는, 주택 외에 다른 재화는 비싼 꼴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재화를 덜 소비하고 해당 재화의 소비를 늘리려고 할 겁니다. 이런 걸요, 대체 효과 해줍니다. 그다음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이때는요, 곡선 상에서 움직입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자, 이 곡선 상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좌상향으로 올라갑니다. 그래프 상에서 움직입니다. 이 정도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